그럼 3교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은 이제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민사상, 형사상 그 법적 책임은 좀 면제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치사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그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법에 의해서 민사상, 형사상은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행정상 책임은 물어야 되지만 이제 그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특례사항, 예외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뺑소니 사고는,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발생 시 조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119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생이 났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한 상태에서 도주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를 해서 이 특례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가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뺑소니 사고로 이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접촉 사고든 이제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사고는 특례법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 사망 시에 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적인 처벌 과정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서 적용해서 제외되는 항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산재에서 국가배상법 잠깐 다뤘었는데, 어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이제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보험하고 이제 연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특례 제외 사고, 그래서 사고 같은 경우,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서 제외가 되는데, 자, 보시면 신호 위반이라던가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뭐 요즘 그 어린이 보호구역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시속 50km, 60km, 70km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속도 이내에서만 달려야 되는데 이제 과속을 했거나, 이 과속도 여기 보시면 제한 속도 20km를 초과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를 이제 뭐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도 제외시킨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멘탈이 정상이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사실은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어기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제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네. 예전에는 철길 건널목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바가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뭐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안내사항이 나왔을 때 통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근데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는 이제 제외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버스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승객이 탔을 때 추락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간다던가 아니면 요즘 이제 안전벨트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도 이제 제외가 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화물에서 낙하 조치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잘 묶고 고정을 시켜서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고정시키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낙하돼서 타인을 이제 뭐 상해를 입혔을 때 요것도 이제 제외가 되고요. 앞에서 이제 뭐 뺑소니 이런 것들은 했었고요. 뭐 유기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했었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그 교통 단속을 하면서 이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이거를 거부한 경우에도 이 특례법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자동차 보험이 개인용이 있었고 업무용이 있었고 영업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뭐 운전자 보험이나 외화 표시 자동차 보험은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자동차 보험은 우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대인배상 원하고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종합보험, 그래서 임의 가입을 통해서 대인배상이나 자기 신체 차량 사고, 무보험차 사고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이런 종합보험,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분된 배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대인배상에는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 크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배상을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 비용이라든지 교환했을 때의 교환가액 이런 것들은 대물 배상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대차료, 휴차료, 그래서 뭐 우리 렌탈을 해야 된다던가 우리 앞에 잠깐 했었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이라던가 자동차 시세가 하락되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 손해까지 이 대물 배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상 내용에 과실상계, 손익상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단어는 굉장히 좀 낯설기는 한데, 이 상계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서로 계산한다 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 같은 경우는 과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잘못을 따졌을 때 만약에 피해자 측도 뭔가 과실의 비율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80대 20이다. 뭐 70대 30이다. 그래서 가해자의 과실이 70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30이다. 그러면 그 30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과실상계, 그 다음에 손익,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일 때 피해자의 과실이 30%다. 그러면 30%인 3만 원은 제외시키고 70만 원만 보상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과실상계 또는 이제 손익상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승자에 대한 감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상대편 차량 같은 경우 동승자가 발생이 됐다. 근데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동승을 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이 동승자에게는 100%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보상 내용에서 우리 과실상계나 손익상계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보상도 일정 비율은 감액하겠다라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급여 관리 그리고 수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응급실로 내원을 하겠죠. 그러면 응급실에 환자분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진료팀은 당연히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원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환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 인적 사항을 통해서 보호자하고 연락이 된다던가, 물론 이제 당연히 경찰하고 동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찰 동승 없이 그냥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응급실에 내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인적 사항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료비 지급 보증인. 그래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급 보증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나 아니면 같이 내원한 보호자분이 그 보험회사에 이제 신고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네, 이렇게 보험사에 신고가 되면 보험사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번호가 발행이 돼요. 예, 그러면 이 접수 번호를 우리가 그 OCS 시스템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보증인 어디 보험회사다라는 거를 꼭 명시를 해 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운전자나 보호자에게 경찰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접수 번호 발행은 됐는데 이 지급 보증서 또는 이제 지불 보증서를 요구를 해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자동차 환자, 사고 환자가 치료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불 보증서를 요구를 해서 받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서 보시면 일단 환자의 의료 보장, 그래서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모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급여 적용 사실 같은 경우는 보험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 경우를 보시면, 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안 되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 보시면 이제 그 가해 차량 운전자나 피보험자의 부모, 자녀, 직계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그럼 이거는 책임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적용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그 가해자, 운전자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기 신체 사고에 의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이 있었잖아요. 면책 사유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이나 소요 사태로 인한 뭐 어떤 이제 뭐 쉽게 해서 집회를 하거나 어떤 이제 뭐 대규모 어떤 이제 데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차량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손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 회사의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한 이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용이나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을 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산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무면허 운전자라던가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는 건강보험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뭐 자해라든지 가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공단에다가 급여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이제 건강보험에 급여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청구하시면 되고, 안 된다라고 하면 비급여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의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통사고 환자든 일반 환자든 적절하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필요한 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보험에도 나타났다시피 보편 타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가의 인정 범위는 이제 건강보험법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요양급여 행위에다가 상대가치 점수, 우리 상대가치 점수는 항상 이제 신경 써서 이제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료비에 급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제한되면 이제 비급여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 제한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왕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기왕증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급여가 이루어지고요.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도 환자 요구에 의해서 상급 병실료에서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급여 제한이 되는데, 만약에 뭐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의료기관의 병실 사정으로 인해서 뭐 다인실이 없거나 근데 꼭 입원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7일 이내에는 급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급여 범위 내에서, 인정 범위 내에서 치료하는 거는 급여지만 제외되는 이제 우리 뭐 비급여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원 환자를 관리할 때 주요 업무하고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보험회사나 보호자의 보증,
그래서 이제 지불 보증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종합보험에 미가입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있는 이런 이제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꼭 확보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제외가 되거나 책임보험에서 초과가 된 것들은 이제 뭐 어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수가가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구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기왕증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고와 무관 질병이라든지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거나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외출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통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전실 전과라든지 전원 관리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 입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기에 퇴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하고 보험회사와의 업무 협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진료하거나 과소 진료하지 않도록 이제 적절하게 중간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관리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입원 환자는 사실 뭐 자동차 보험 환자뿐 아니라 모든 입원 환자는 의료기관의 허락하에 외출 외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보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라고 청구를 하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서 이 기록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예시로 외출 외박 기록표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 이름, 보호자 사인, 사유, 그 다음에 허락 기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출을 했다라고 하면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외출을 해서 언제까지 오겠다. 요거를 이제 허락 기간을 이제 그 명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허락은 이제 딱 터겠죠. 그래서 의료인의 사인 이런 것들, 그리고 정확하게 기원, 이제 병원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의 귀원 일시를 이제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 수가 청구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돈을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시에 퇴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지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급하니까 근처에 의료기관 응급실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이나 처치, 진료를 다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됐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입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퇴원 지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급해서 이제 그 사고 장소 근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활 근거지로 좀 전원을 하고 싶을 때 요 퇴원 지시, 전원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보험회사에다가 그 사유나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본 의료기관에서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이제 입원을 했고 치료를 받았고 또 며칠 날부터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전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로부터 진료 기록이라던가 임상 소견서, 치료 경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가는데,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요거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아니면 송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래서 어떤 이제 상급 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양병원으로도 많이 전원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수가 인정 범위를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기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요. 그 이외의 것들은 여기 쭉 살펴보시면 이제 뭐 그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급여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산재 해당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5번을 잠깐 살펴볼게요. 시범 재활치료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 환자가 사고 후 2년 이내에 뭔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면 시범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재활시설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경과하기는 했지만 어떤 이제 그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범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수가에서 제외된 상황,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제외된 상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기왕증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없던 질병이 생겼다, 뭐 이거는 이제 기왕증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제 환자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차액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사고 환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체계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지정 병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직영,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직영 병원이나 아니면은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이제 지정 병원이 없고 또 진료 체계, 의료 전달 체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있었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자, 청구를 할 때는 저희가 그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 뒤에서 잠깐 배우겠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이 심평원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탁 기관인 심평원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를 산정했을 때 보면 일단은 상대가치 점수,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 기준에 정하는 진료료에다가 우리 종별 가산율이 있었잖아요. 종별 가산율, 그래서 2024년에 바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30%부터 해서 종합병원 22%, 병원 6%,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율이 없었죠.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진료 수가 청구를 할 때는 우리 이제 그 청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 자동차 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청구하고 지급 절차 거쳐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수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우리가 그 건강보험하고 다른 거는 없어요. 대신 진료 수가를 자동차 보험으로 할 때는 해당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을 다 근거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이 진료 기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청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심평원이라던가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이 진료 수가나 확인 사실에 해당하는 범위를 좀 명백하게 초과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면은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서면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EDI로 똑같이 심평원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보증 받아가지고 진료비를 후납하게 되는 거고요. 진료비 수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자율수가였었어요. 자율수가였다가 95년도에 이제 의료보수 건강보험하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수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95년도 이후에 심사기관의 변경이라든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전에는 심사기관이 각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했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서면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각 보험사별로 해가지고 지급액을 회사하고 의료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 심사가 되면 그 조정을 통해서 지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제기를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처리 기간 같은 경우도 이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지급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자,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같은 경우도 이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청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심평원에다가 심사를 하게 되고 청구하는 방법도 다른 보험하고 마찬가지로 EDI 전자 청구를 하게 되고요. 심사도 심평원에서 일괄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리 기간도 이 심사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결과 통보를 하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이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통보 결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도 이제 그 임의 보험이고 임의 가입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의 처리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책임보험, 종합보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하고 거의 비슷한 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